심각하네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는 약, 바르는 약, 주의사항을 드릴 테니 반드시 처방대로 따르세요. 네모 씨의 어깨가 뻣뻣해졌어. 어떤 처방도 열심히 따르기로 굳게 마음먹었지. 네, 선생님,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동풍이 중요하니 우선 모자부터 벗으세요. 당분간 땀이 나는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세요. 네모 씨는 자전거 출퇴근을 중단했어. 새벽 달리기와 주말 등산도 그만두었지. 뜨거운 물에 목욕하시면 안 됩니다. 네모 씨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했어. 평소처럼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근 뒤 시원한 맥주를 한 캔 마시고 싶었지만 꾹 참았지. 동물의 털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안, 당분간 같이 못 자. 영분도 모른 채 쫓겨난 반려견 자니오는 크게 상심했어. 약은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하시고 연고는 2시간마다 바르세요. 두피 마사지는 틈나는 대로 하시고 일주일에 2번 침 맞으러 오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점점 더 많아졌어.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모 씨는 좋아하는 개그 프로를 보면서도 웃지 않게 되었어. 회원들이 웃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고 더 이상 아이들도 귀엽지 않았어. 야, 선생님 머리 구멍 있다. 어디 어디. 오, 진짜. 한번 만져볼래요. 한결 풍성하면서 자연스럽고 시크하고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이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날 네모 씨는 뜨거운 목욕을 했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냥 하고 싶었어. 오랜만에 따뜻한 물속에 들어가니 정말 좋았어. 물결이 찰랑찰랑 기분 좋게 흔들리고 마음은 점점 편안해졌지.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자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 새벽 달리기, 바람을 가르는 자전거, 따뜻한 커피와 초콜릿 한 조각, 복슬복슬한 잔이윤의 감촉. 네모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어. 대머리 독수리다! 동전 크기만 하기 시작된 문제는 이렇게 끝났지. 결국은 다 미는 걸로 끝났네요. 테라피란 말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테라피는 개인이나 집단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테라피죠. 그래서 단순하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걸 넘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이해하는 걸로 행동 변화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럼 테라피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은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있죠. 그리고 일도 너무 많이 해야 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야 될 것도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까 어, 정보도 또 너무 많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리고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정말 중요하게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럴 시간은 또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테라피를 자꾸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료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테라피도. 테라피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때는 미술 치료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미술 치료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 그림을 못 그리다 보니까 일단은 미술 치료 하기 위해서 나를 표현하는 그림 그리는 거에서부터 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던 걸 해보자. 그래서 저는 문학 치료 쪽으로, 어,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테라피들이. 놀이치료는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에 놀이치료를 활용하기도 하고, 음악치료도 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박자도 맞추고 이러는 걸 통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주게 하면서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가는. 그리고 잘 아는 미술치료, 그 다음에 또 요새는 향기치료도 많이 나와 있죠. 아로마 테라피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원예 치료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원예 치료로 위안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주로 안에서 책을 읽는다면 남편은 밖에 나가서 화초를 가꾸고 다듬고 잡초를 뽑고 이러면서 자기가 좀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가꿔서 수확을 얻는 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같은 경우는 원예 치료로
지금 원예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 치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웃음 치료도 많이 하지만 동물을 훈련을 시켜서 그 동물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인제 반려견이 5마리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 아이들을 가끔씩 오라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분리수거 학교 전체의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분리수거 팀,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좀 많이 모인 특성화고등학교다 보니까 "100 점을 맞아라. 그럼 100점 맞는 사람을 초대하겠다." 이런 것도 하고요. 또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과 단체 활동하면서 초대를 하고 하는데, 그 목적이 와서 좀 이렇게 동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애들이 동물과 교감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는 것도 그 목적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와서 처음에는 "무서워요." 그러면서 "더러워요." 뭐 이렇게 꺼리던 아이들이 마당에 있거든요. 근데 바닥에 주저앉아서 걔들 끌어안고 사진 찍고 이러면서 나중에 뭐 옷이 더러워지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나중에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동물들은 특별히 뭐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동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는 치유가 된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웃음 치료. 이런 얘기하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진짜 지금 너무 슬프고 괴로워도 막 소리내서 웃다 보면은 '아, 우리 주인이 지금 굉장히 행복해 하는구나.' 하면서 행복 호르몬을 내보내죠. 가진 능력에 비해서 엄청 뇌가 단순하기 때문에 정말 속상할 때는 마음껏 웃어서 뇌 안에 행복 호르몬을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중에 제가 선택한 문학 치료는요, 아시다시피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 한 줄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탁 와 닿아 가지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또 읽고 또 읽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 그게 인제 문학 치료가 주는 그런 통찰이나 카타르시스인데요. 문학 치료의 목표는 인지적으로 통찰하면서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만 드릴게요. 문학 치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 치료는 제가 주로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시 치료하고 그다음에 그림책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는 일단 짧아요. 짧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적게 걸리고 아이들한테 오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 시 치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림책과. 그 시집을 책상 가득 몇백 권을 다 펼쳐 놔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에 드는 표지나 이런 걸 보고 글씨체나 이런 걸 보고 펴라. 그리고 좋은 부분 있으면은 "그거 한 번씩 읽어 주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시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오늘 나한테 너무나 와 닿았던 시가 내일 되면 또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시의 은유적인 표현, 그런 거를 배우면서 자기도 한번 그렇게 표현해 보는 이런 시 치료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써 보는 거. 시를 가지고도 이걸 해 봤어요. 시와 연결된 자기의 경험 쓰기. 그리고 발표할 수 있는 친구들은 발표하게 하고, 이런 내러티브 테라피도 했고요. 그다음에 연극 치료라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직접 연기를 하는, 그렇게 해서 인제 학기 말에는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은 내용을 써 가지고 표현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주로 연극 치료에서는 뭐 비의자 기법이니 이렇게 해서 자기의 내면 문제를 겉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하게끔 하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영화 치료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논문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애니메이션을 보고 거기에 있는 인물들의 입장에서 인물을 대변하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걸로 인물을 바라보고 인제 이런 걸로 이런 방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쓰기 치료만 좀 색을 다르게 한 이유가 있겠죠. 쓰기 치료가 문학 치료의 효과 중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그냥 교사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심리 상담가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문학 치료를 할 수 있었냐.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문학교과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 2학년 첫 시간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문학이 뭘까?" 하면은 "재미없는 거, 국어 같은 거."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특성화다 보니까 입시에 쫓기지 않는다는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이 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소설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좀 알게 해서 이 문학 수업을 배우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힘들 때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사서 펼쳐 볼 수 있는 이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이런저런 거를 하다 보니까 3 학년 올라가서는 아이들이 "문학을 또 배우고 싶다." 뭐 "그때 그 수업이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문학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학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해 봐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문학치료의 영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설적, 임상적, 발달적 영역이 있는데 시설적, 임상적 영역은 말 그대로 시설이나 병원이나 전문가, 의사들이 하는 거라면 이 발달적 영역은 학생들 또는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여러 가지 문학적 장치들이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발달적 영역의 관점에서 문학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문학 치료는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가? 일단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행위가요. 단순히 이걸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곡해 있던 생각들을 좀 바꿔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독서 행위론적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정신 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언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등장인물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이고요. 서사적 관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안에는 그 자기 문학의 그 작품 서사가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자기 서사가 있다. 우리가 문학 작품 속의 작품 서사를 읽으면서 자신만의 그 자기 서사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문학 치료다. 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만 처음에 도입 단계는 마음을 여는 단계고요. 그리고 내가 시치료든 소설치료든 뭐 이렇게 작업을 실행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실행 단계. 그걸 통해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피드백을 나누는 게 통합 단계. 그다음에 피드백을 나누면서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봐야겠다라고 정하는 게 세 방향 설정 단계고요. 그다음 그것이 실천까지 가면은 단계가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학 치료를 하는데 왜 쓰기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하냐 하면 일단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자꾸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쓰기 치료에 집중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하면 우리가 어려서 일기를 매일 썼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기를 엄마가 보고 선생님이 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일기를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매일 쓰고 그리고 자판을 두드리는 거랑 손으로 글을 쓰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써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쓰고 손으로 쓰고 어떤 내용이든 개념치 말고 쓰고 싶은 얘기는 다 토해내서 쓰고 맞춤법, 글씨 크기, 모양 다 상관없어요. 그냥 내 얘기를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 유지가 필요해. 누가 볼까 봐 겁나. 그럼 쓰고 없애세요. 그래도 좀 불안해 그러면 정 안 되면 그 노트북을 열어놓고 그다음에 영자판으로 해가지고 한글을 막 하고 싶은 말을 쓴 다음에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그걸 일일이 바꿔서 보겠어요?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쓰고요. 그다음에 쓰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꾸준히 쓰고 손으로 쓰고 막 쓰고 그냥 쓰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쓰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여러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이건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치유를 위해서 읽어보시면 좋은 책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어떻게 돌봐야 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1장부터 5장 사이에 선생님은 지금 한 몇 장 정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장으로 된 짧은 자서전, 포르티아 넬슨. 1장.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곳에 빠졌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2장.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걸 못 본 채 했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는데 또다시 오랜 시간이 걸렸다. 3장.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미리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난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왔다. 4장.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 구덩이를 돌아서 지나갔다. 5장. 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선생님들은 지금 한 인생의 몇 장쯤에 와 계신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 수업은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해보고 이런 수업이에요. 근데 오늘은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할 수가 없고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진짜 오랫동안 1장, 2장에 있었거든요. 왜 나한테 항상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나면서 내가 또 이게 소뚜껑인데 자라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좀 돌아서 지나가기도 하지만 아직도 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상황들이 또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장과 4장의 한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느 쪽에 지금 어느 정도쯤에 와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주환의 내면 소통에 엄청 반향을 일으키고 직접 또 교수님께서 유튜브에 이거를 장별로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강의도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움직임 명상이냐는 그런 실습도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정서적으로 힘들고 감정 조절에 장애가 있고 그리고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다양한 병들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현대인 생명이 그렇게 위험을 받지 않는 현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뇌는 아직도 원시인의 뇌로 있기 때문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 유전자에는 우리가 수렵 생활을 할 때 본능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해요. 그때는 무조건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위험 요소, 무언가 모르던 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얘가 나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를 순식간에 빨리 판단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편도체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위험 상황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그 뇌 상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놀라게 되고 그다음에 민감하게 되고 그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부정적 성향으로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뇌로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많은 정보를 끌어안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감정 조절 장애가 생기고 만성 통증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조하고 계시는 게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요, 이성으로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은 감정이 안정화돼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생각을 이성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앞에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마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사회정서학습과 연결을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자기조절력이라는 것은 사회정서학습의 자기인식, 자기관리 부분, 그 다음 대인관계력이라는 것은 사회정서학습의 사회적인식 관계기술 부분, 그 다음 자기동기력은 사회정서학습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회정서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에서 시작돼서 퍼지고 있고 저는 지금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인데요. 인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정서지능이 중요하다라고 아이들한테 생각이 돼서 정서지능을 높여야지만 아이들이 자기 관리가 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잘 맺고 그다음에 자기 동기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하고. 너무 행복하고 애들도 뿌듯해하고 그게 프로그램이 3달 끝나고 나니까 그다음에도 어느 정도는 그게 가더라고요. 근데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와 같이 한 3개월 프로그램이 아이들이 십몇 년 동안 생활해왔던 그 습관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보고 정말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회정서학습이라는 거는 이 5가지 역량,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기술, 책임있는 의사결정 이 5가지 역량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아이들의 발달 과업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국영수 배우듯이 다 교육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을 배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그게 익지 않겠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고 국어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사회정서학습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 그걸 위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좋은 게 이 5가지 역량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이 제대로 배운다면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알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선생님들께서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적에 자기 비난을 하시는지, 통제를 하시는지, 혹은 분석을 하시는지, 자기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볼 거예요. 어, 내가 정말 너무 피곤해, 지금.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럴 때 선생님들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쓰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비난은 이런 거죠. 너무 피곤해. 아, 어제 늦게 자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학기 중에 일찍 자야지. 아, 내가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어우, 이 저질 체력.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자기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세요. 그다음 통제. 아, 지금 피곤하면 안 돼. 오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돼. 피곤하면 약해지는 거야. 안 돼. 혹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분석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왜 피곤하지? 뭐가 잘못됐지? 생활 습관이 잘못됐나? 뭐를 바꿔야 되지?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아니면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 피곤해. 아, 내가 피곤해 하는구나. 내가 많이 피곤했구나. 피곤할 만도 하지. 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 분석하시는지, 통제하시는지, 자기 공감하시는지, 자기 비난하시는지. 한번 쭉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전에 자기 비난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들어가다 보면 또 어릴 때 뭐 양육 환경이나 이런 것부터 쭉 오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저를 양육해 주신 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셨거든요. 굉장히 좀 엄격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물론 엄마도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셨으니까 칭찬보다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아우, 또 이랬어. 왜 이래. 이 바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50이 넘어서도 제가. 그래서 저는 자기 비난 쪽으로 좀 많이 가 있구나. 물론 이걸 아마 선생님들도 다 쓰시긴 다 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비난 통제 분석은 자기 돌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자기 돌봄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공감. 그럼 자기 공감은 어떻게 할 거야?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동일시를 하느냐 아니면 따뜻하게 관찰하느냐. 동일시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피곤할 때 그냥 피곤해. 감정이죠, 피곤한 건. 그다음에 생각이 따라오겠죠. 아, 내가 자기 조절을 못했구나. 예, 이런 게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내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거든요. 내 것이잖아요, 내 것. 메타인지인 내 속의 내가 그것을 관찰하고 보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피곤해. 내가 자기 조절을 못했어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요. 다른 방식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쁜 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음소거 다 드신 상태니까요. 계시는 곳에서 혼자 말씀을 해보세요. 안 들리니까.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유, 피곤해. 이거를 한 3번쯤 소리 내서 해보세요.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아우, 피곤해. 피곤이 막 몰려오지 않으세요? 더 피곤해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대부분 이렇죠. 짜증나면 짜증나. 화나면 열받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기 공감을 해주는데 동일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라? 따뜻하게 관찰을 해라. 그러니까 아, 피곤해가 아니라 아, 내가 피곤해 하는구나. 내가 피곤해 하고 있구나. 내가 자기 조절을 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자기 조절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또 이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또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피곤해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피곤해 하는구나. 내가 피곤해 하는구나.
내가 피곤해하고 있구나. 천천히 입 밖으로 3번을 소리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다른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더 따뜻하게 관찰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내가 피곤해하는구나를 천천히, 어,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그 무한한 사랑 있잖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내가 피곤해하는구나. 아, 내가 피곤해하고 있구나. 나를 알아주세요. 아, 내가 피곤해하고 있구나. 남성분들께서는 이게 뭐야 이러실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3번 말씀해보세요. 천천히.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아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지금 보이는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현순 선생님, 혹시 차이를 느끼셨을까요? 아, 네. 어떤 차이 어, 느끼셨어요? 네. 네, 제가 여기 다 이거 지금 정리하느라고 아, 못 따라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뭐, 네, 어, 제가 좀, 네, 제가 제-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교수님. 앞에 거 할 때는 첫 번째, 피곤해 할 때부터 평소에 내가 쓰던 말인 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이 몸에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2번만 하고 안 했어요. 이제 기운이 바닥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할 때는 전 또 토닥이면서 했거든요. 근데 음, 이렇게 할머니들이 막, 아이고, 내 강아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뭔가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기 댓글창에도 많이 달아주셨네요. 자기 비난과 분석을 같이 하고 있네요. 공감요. 3번이요. 요즘 자기 공감 많이 합니다. 분석요. 아유, 감사합니다. 힘이 쭉쭉 빠져요. 맞아요. 아마 대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니,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같지 않나요? 아니, 근데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우리 뇌에 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오면 그걸 그대로 표현하지 말고 또 하나의 내가 따뜻하게 나를 관찰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 아,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감정이나 생각과 나를 동시하지 않는 거, 그리고 따뜻하게 나를 돌보는 거. 이게 자기 돌봄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릴 책 중에요. 크리스틴 네프의 러브 유어 셀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아주기 실습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만약 당신이 긴장이나 화, 슬픔 또는 자기 비판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자신을 따뜻하게 안고 당신의 팔과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몸을 부드럽게 흔들어 보세요. 이때 사랑, 돌봄, 부드러움의 느낌을 전하는 분명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아주고 나서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고 더 평온한가요? 옥시토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당신의 생화학적 경험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쉽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있는 이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을 충분히 이용하여 필요할 때 스스로를 신체적으로 위로하는 습관을 발달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의하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유전자에는 이 옥시토신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사랑을 주지.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네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려서 아동 학대를 받았을지라도 나 연습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의 유전자 안에는 이 포유류, 더군다나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 옥시토신 시스템이 있거든. 왜냐하면 인간은요, 포유류가 다 마찬가지지만 포유류 중에서도 인간은
양육자의 돌봄이 꼭 필요하잖아요.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가 됐던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돌봤다는 거고, 그게 우리 유전자에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 자신을 돌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보는 게 아이 안고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내 자신의 팔과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몸을 흔들어 보라는 거죠. 가끔 다른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강의하다 보면 남자 선생님들은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럼 화장실 가서라도 해보셔라.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안아주고, 따뜻하게. 엄마가 나를 안아줬던 것처럼, 내가 내 아이를 안아줬던 것처럼. 혹은 저처럼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은 본인이 좋아하는 반려동물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따뜻한 교감을 느꼈던 그 순간을 생각하고 그 방식대로 본인을 안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비난하는 마음이 너무 크게 일어나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비판적인 자기와의 대화를 바꾸는 이것도 연습을 하면 된다. 연습을 해라. 어느 때 내가 자기 비판적이 되는가를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그래요. 제가 말투가 좀 딱딱하고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오랜만에 담임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 담임을 안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배웠던 공부도 있고 저 자신의 변화도 있고 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어떤 닉네임을 붙였냐면 친절한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을, 살면서 또 이렇게 친절하다는 말은 작년에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학생님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 선착순 1명! 네, 반장님. 뭘 하시는 중이신가 보네요. 자, 그래서 당신 내면에 있는 비판자의 의견을 착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친절한 몸짓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마침내 진정한 온화함과 돌봄의 느낌이 따라오게 됩니다. 연습하면 된다는 얘기를 어느 책에서나 하고 있어요. 그 김주환 교수님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문요한 박사님 책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연습하는 생명체라고. 그래서 자꾸 내 스스로가 내가 믿고 자꾸 내가 내면에 내가 나를 자꾸 나무라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걸 좀 더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학교에 있는 그림책을 찍었는데요. 너무 좋아서 샀어요, 제가. 그래서 소장하고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고 강의 다닐 때마다 꼭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아가 나오잖아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에게, 아가를요, 선생님들의 성함으로 바꿔서, 지금 다 음소거 돼 있잖아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따라서 선생님 성함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윤진이에게. 제 이름이 이윤진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 하나 읽었을 뿐인데요. 전 벌써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보다 이게 할수록 더 늘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돌봄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성함으로 바꿔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우리 윤진이를 사랑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사랑해. 마음 깊은 곳부터 온몸 구석구석까지 너를 사랑해. 네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말썽을 부릴 때나 심술을 부릴 때도 윤진이를 사랑해. 너의 손가락과 너의 발가락을 사랑해. 너의 귀와 너의 코와 너의 머리카락과 너의 눈을 사랑해. 네가 깔깔 웃거나 앙앙 울어도, 네가 쿵쾅쿵쾅 뛰거나 살금살금 걸어도 너를 사랑해. 네가 조용히 있거나 제잘제잘 떠들어도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우리 윤진이를 사랑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자, 이런 그림책이 있거든요. 음,
아마 해보시면은 처음엔 쑥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내가 나를 돌본다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잘 알게 해주는 그림책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자신이 싫어질 때나 미워질 때나 이럴 때조차도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 스스로에게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이게 바로 자기 돌봄의 기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이번에는 자기 돌봄이 끝났으니까 이제 서로 나누는 거, 관계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0시까지 그냥 쭉 나가면 되는 거죠, 선생님? 중간에 쉬는 네. 시간 안 드려도 되는 아, 거죠?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내가 몇 프로, 상대방이 몇 프로 얘기하는 게 적당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지. 내가 30%, 상대가 70%? 정확합니다. 네. 네. 내가 30%, 상대방이 70%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어, 서정록의 잃어버린 지혜 듣기라는 책에서요, 그 알프레 토마티라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그래요. 혹시 이 중에 나한테 해당하는 게 몇 가지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남이 이야기할 때 딴짓하는 것, 읽거나 쓰는데 서툰 것, 말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소극적인 것,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것, 남과 대화를 잘 못하는 것, 신체적 스트레스, 심리적 질병, 감정적 동요, 노이로제, 정신병. 혹시 이 중에 해당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신 분은요, 지금 하산하셔도 됩니다. 어, 이분은요, 지금 말씀드린 7가지가 전부 다 듣기를 잘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내 존재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 인디언의 예를 들어서 인디언의 언어를 풀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책에서. 그래서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고민을 얘기하거나 친구나 자녀가 그럴 때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여기에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이걸 먼저 생각하면서 듣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 요거, 네, 잠깐만요. 저희 지금 화면에 검은색, 회색 막대 표시가 지금 나와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의견이 들어와서, 네, 혹시, 제가 네네, 옆에 네, 선생님들의 이제 얼굴을 뵈면서 네. 강의하려고 여기 발을 내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자꾸 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면 안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아니, 처음에 보고 하셔야 말씀하신 되는데. 것처럼 예, 네. 선생님들 얼굴을 뵈야지 저도 더 맞아요. 강의하는데 네, 힘이 혹시 나지만 그러면 네. 발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아마 이제 글자를 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네. 또 아래쪽이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 괜찮으실까요? 지금? 아래로 네, 내렸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 존재를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연습할 적이요. 사실 듣기도 실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실습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싱잉볼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얼마나 길게 들을 수 있나. 그러면 마지막에 들리는 부분에 가서 손을 들어보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싱잉볼 소리에 소리가 나를 통과한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자. 그다음에 또는 싱잉볼 소리 위에 내 몸을 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서 어제 있었던 일 아니면 오늘 학교에 오다가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분간 얘기하는데 짝꿍은 친구가 한 얘기를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녹음을 했다가 1분 지나고 나면 그대로 들려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른이고 아이고 엄청 열심히 들어요. 엄청 열심히 듣는데 우리가 듣는 연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만히 듣기만 해야 되거든요. 녹음기가 돼서. 근데 중간중간에 자꾸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그냥 오로지 듣기만 하는 거야.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잘 보고 있다가 앞에서 말하는 친구의 어떤
비언어적 그런 습관 이런 것까지 같이 따라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 녹화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이러면 아이들 정말 열심히 듣거든요. 그리고 1분 후에 자, 지금부터 이제 녹음기를 틀 거야. 친구가 했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려줘. 이거를 바꿔서 이제 해보게 해요. 그리고 피드백을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어보려고 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열심히 들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 누가 내가 하는 말에 뭐 토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가 하는 얘기를 온전히 들어준 게 얼마나 있었나?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듣기 연습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오롯이 그냥 내 존재를 내어주는 것이다. 내 몸이 하나의 커다란 귀가 됐다고 생각하고 들어주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습을 했던 겁니다. 음, 그래서 듣기 연습을 할 적에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같이 연수받으면서 연습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나한테 화살이 됐던 말이 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마 최근에 뭐 가족이나 친구나 뭐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나한테 와서 꽂혔던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을 생각하면 아직도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여기에 뭐가 와서 박힌 것 같고 그런 말 하나 정도씩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한 번에 되진 않지만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나한테 물리적인 상처는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내가 방어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내 앞에 투명 방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아이가 따다다다다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화살이 되는 말들은 내 투명 방패가 막아주고 있다. 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들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그 말이 오지 않고 짠! 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이런 거를 시프트라고 합니다. 시프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만트라를 만드는 거예요. 만트라는요, 영적이나 물리적으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 발음이나 음절이나 낱말이나 구절이거든요. 저는 이때 같이 연수받았던 선생님들하고 만트라를 만들어 보는데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발음으로 했어요. 제가 명상 중에 그 옴 명상을 좋아하거든요. 그 옴이라는 말을 길게 하면은 그 울림이 주는 안정감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그냥 좀 이렇게 감정이 많이 올랐다 싶을 때 그냥 옴 이렇게 해서 제가 낼 수 있는 끝까지 소리를 몇 번 내면은 조금 감정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그게 저의 만트라가 옴입니다. 옴. 길게. 예.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어떤 말이나 아니면 어떤 발음이나 어떤 구절을 생각했을 적에 내 마음이 좀 가라앉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 정도 만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프트. 그 다음에 나만의 만트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또 아래쪽이 안 보이겠지만 아래쪽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나한테 화살이 됐던 말들을 이제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만의 만트라 또는 듣기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어떤 그런 무슨 암호나 문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걸 계속 되뇌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다고 시프트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상대방을 바라봤는데 그래도 걔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때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는 대화를 미루는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음, 어, 조금만 나에게 시간을 줄 수 있겠어? 아니면 오늘 말고 내일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나를 좀 다스리고 나서,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아, 얘가 오늘 왜 이럴까? 이게 궁금해지는 그런 순수한 궁금이 올라온다면, 궁금함이, 그럴 때는 앞에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가가서 질문하면서 대화를 나눠보려는 거예요. 어,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어떤 점이 힘들었던 거야?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옆에 가서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이것은 비폭력 대화의 일부를 변형하여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나한테 상처로 많이 와닿을 적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의견들 달아주고 계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음. 아, 왜? 왜냐하면은요, 좋은 질문 주셨네요. 앞에서 얘기하면은요, 감정이 상했을 때 정면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감정이 더 올라와서 이게 뭐 싸우자, 아니면 신문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옆으로 가면은, 왠지 좀 친근감이 가고, 이런 정면에서 보는 부담감이 덜 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적에는, 옆에 가서.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걸 해봤거든요. 정면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옆에 좀 앉으라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조금 더 빨리 가라앉고 조금 더 편안해 한다는 걸 좀 느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정면으로 보지 않고 음, 옆에 앉아서 옆에서 얘기를 하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채팅창에 말씀 주시는 거 제가 혹시 캐치 못하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유시민 선생님의 표현의 기술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과 비난에서 살아남기. 악플러와 싸우지 마십시오. 달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눈길을 주지도 마십시오. 극복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싸울 가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눈길을 줄 이유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X 무시가 최선의 대처법입니다. X가 뭔지는 다들 아시겠죠? 악플은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잘못이 아니며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악플을 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남루하며 황폐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내 스스로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댓글은 누군가 나에게 쏜 화살입니다. 그걸 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지 않으며 대부분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군지 안다고 해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쏘는 화살은 제게 닿지 못합니다. 이것은 악플러, 댓글에 대해서 한 얘기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제 지금 저 사람의 내면이 굉장히 남루하고 황폐한 상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게 듣는 게 조금 더 편해지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막 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좀 바라보면은요, 제 감정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차분하게 아이들과 대화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꼭 댓글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 남들이 나에게 쏘는 그 화살을 주어서 내 자신에게 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악플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은 악플러가 쏜 화살을 주어서 스스로 자기 심장에 꽂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악플러가 쏜 화살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며 사람들 발에 차이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나한테 던지는 말들은요,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놔두세요. 그걸 굳이 생각하면서 가슴에 빗으로 꽂고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악플러를 내가 인품을 닦을 수 있도록 부처님이 보내주신 은인이라고 생각하라던데 저는 내공이 약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무시할 따름이죠. 대단한 스님이시지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가 막 던지는 화살들은 시프트 하세요. 주워다가 저한테 꽂지 말아주세요. 스스로의 가슴에 꽂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듣기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제대로 듣는 건지 그림책 하나 볼 건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이 세 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해, 그 다음에 이거 가만히 들어주었어, 그 다음에 어, 나의 아기 우리에게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소장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아이들하고 할 적에는요, 이 그림책을 보여주기 전에, 어떤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물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를 위로하는데, 내가 동물 친구들 중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의논을 해줬는지 한번 생각해 봐.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들려주거든요.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친구나 자녀나 아이들이 이야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했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 도어펠드에 가만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테일러는 뭔가를 만들기로 했어.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특별한 거, 뭔가 놀라운 거 만들었어요. 테일러는 정말 뿌듯했지. 표정 보세요. 그런데 난데없이 새들이 날아와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 아까 그 황홀한 표정이었을 때와 지금 한번 어떨지 한번 가늠해 보시고 처음 알아챈 건 닭이었어. 꼬꾸대꼬꾸 해구머니 나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말해봐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꼬꾸대꼬꼬꼬. 하지만 테일러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닭은 그만 가버렸지. 다음엔 곰이 왔어. 와 끔찍해 정말 화나겠다. 이럴 땐 소리를 질러 와. 하지만 테일러는 소리 지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곰도 그만 가버렸지. 다음에 다가온 건 코끼리였어. 내가 고쳐줄게.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잘 떠올려 봐봐. 하지만 테일러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코끼리도 그만 가버렸지. 다음에도 하나둘 다가왔어. 하이에나는 히히 그냥 웃어버려. 타조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숨어버려. 캥거루는 엉망진창이네. 그럴 땐 싹싹 치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뱀은 우리 같이 다른 애들 거 무너뜨리죠. 무너뜨리러 가자. 착한 뱀도 있을 텐데. 뱀은 항상 이런 역할이네요. 하지만 테일러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누구와도. 그래서 결국 모두 가버렸지. 테일러는 혼자 남았어. 너무 조용해서 테일러는 토끼가 다가오는 줄도 몰랐어. 토끼는 조금씩 다가왔지. 테일러가 따뜻한 체온을 느낄 때까지.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 이윽고 테일러가 말했어. 나랑 같이 있어 줄래? 토끼는 테일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어. 토끼는 테일러가 소리 지르는 것도 가만히 들어주었어. 토끼는 테일러가 기억해내고 웃는 것도 들어주었어. 테일러가 숨고 상자에다 넣어버리고 누군가에게 복수할 계획도 가만히 들어주었어. 그러는 내내 토끼는 테일러 곁을 떠나지 않았어. 때가 되자 테일러가 말했어. 나 다시 만들어 볼까? 토끼는 고개를 끄덕였어. 다시 해볼래. 지금 당장. 테일러가 말했어. 정말 멋지겠지? 이런 그림책이거든요. 가만히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음. 정희신 박사님의 책 당신이 옳다에서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주란 얘기. 어, 정말 누군가가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온전히 가만히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 책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요 그림책 마지막에 아이들한테는 요 글을 이 당신이 옳다라는 그 책 중에서 좀 엑기스가 되는 그런 글을 뽑아가지고 이것도 같이 나눠서 읽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까 뱀이 한 것처럼 테일러가 나 복수할 거야 막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는 아까 토끼처럼 그냥 가만히 다 들어주라는 거죠.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가 내 편이 진심으로 내 편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고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러면 자기가 나갈 방향은 다 찾아간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저 혼자 머리를 막 써가면서 하나에 1시간 상담하고 나면 제가 막 진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다 고치지는 못했지만 일단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을 적에 계속 다 들어주다 보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가 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냥 뭘 해주려고 애쓰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들어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듣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말하기. 말하기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하기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희 인천에서 선생님들께서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행간바로 말하기, 행간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행동해서 행동, 그 다음에 내가 감정이 이랬어 하면서 감정,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건 뭐야 라고 이렇게 행간바로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른이니까 조금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쭉 듣고 이렇게 이렇다는 거지 하고 변형해서 내 식대로 받아들인 대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1번 변형으로 반영하기.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이렇게 이랬다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원하거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연습하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절한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연습해 보시면 돼요. 우리 학교에서 이거 연습하는 걸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학년 말에 그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힘든 아이가 있는 반에 담임을 내년에 맡아달라고 얘기할 적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연습을 했었거든요. 또는 그 민원 전화를 계속 하시는 학부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이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아, 지금 A라는 학생이 있는 그 반을 제가 내년에도 맡아줬으면 하시는 거죠. 올해 맡았는데 만약에 또 내년에 또 맡으라고 한다면? 근데 그 아이가 너무나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도 그 반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요새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변형으로 반영하기. 지금 교감 선생님께서는 그 아이를 제가 내년에 맡아주셨으면 하시는 거죠. 그럼 그렇지, 그렇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또 가슴이 탁 막혀 오면서 너무 지금, 감정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느 선생님에게도 다 힘든 일이라는 건 알지만, 올해까지, 만약에 내년까지 제가 그 아이를 맡아서 하게 된다면 제가 너무 황폐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그 아이를 안 맡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고, 혹시나 그 다음 해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는 제가 내년 한 해 동안 잘 좀 저를 추스리고 돌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도 조금 더 생각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너무 화가 나신 상태라면 사실 어머니께서 화가 나셔서 전화하시는 일들이 아이가 학교에서 뭔가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비폭력 대화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걸 자꾸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막 화가 나서 이렇게 막 올라가시는 어머니, 네, 어머니,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무언가 불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머니 저도요, 그 아이가 학교에서 좀잘 생활을 하고 편안하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감정 표현을 먼저 하게 되면 어머니의 감정이 또 확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좀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지금 어머니께서 속상한 마음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조금만 천천히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저도 좀 잘 듣고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어머니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은 직접 실습으로 선생님들하고 해봤었거든요.
그럼 제가 엄마 역할을 맡았었는데 너무나 동일시가 돼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아, 알겠어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하기는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다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요한 선생님의 그 말하기 방식을 좀 소개드리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요한 박사님께서 관계 언어라는 책에서요. 1단계는 이 책이 좋은 점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게 지금 사례별로 이렇게 아주 한 두세 장씩 이렇게 굉장히 한 30가지 넘게 사례가 쫙 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1단계 이렇게 해라, 2단계 이렇게 해라, 3단계 이렇게 해라 해서 쫙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회 시간에 작년에 하루에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사례를 가지고 사례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우리 교실에서도 관계를 맺으면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쭉쭉쭉 한 달 정도? 한 달 좀 넘게 이거를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조회 시간마다. 그러고 났더니, 물론 이거 책 한 권을 가지고 아이들이 다 변하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그런 아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오늘 누구하고 어떤 일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요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읽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봤더니, 조금 전과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해주는 아이들 정말 고맙죠. 보람을 느끼게 해줘서. 그래서 일단 1단계는요, 마음 헤아리기에 스위치를 켜라. 우리가 가족이나 아니면 친한 친구면은 상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남편도 제가 되게 완벽주의자라 일을 할 적에 아마 좀 엄청 막 꼼꼼하게 완벽하게 해놓고 그거를 되게 또 막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되게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남편이 저한테 결혼하고 십몇 년 동안 계속 해준 얘기가 모든 사람이 다 널 좋아할 순 없어. 그 얘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막 이랬는데 뭐 지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맞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제가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하더니만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들어줘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들어줘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 얘기를 했거든요. 진지하게. 그랬더니 요새는 좀 잘 들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의 마음속까지는 정말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 사람 속마음은 몰라요. 지금까지 이래왔어도 이번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는 건데 그게 바로 나는 너를 잘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내가 잘 모른다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싶다는 관심. 이게 마음 헤아리기의 스위치를 켜는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내 마음과 너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 나는 네 마음 잘 몰라. 근데 모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알고 싶어. 어떤 마음인지. 이게 바로 마음 헤아리기 대화의 첫 번째 스위치 켜기입니다. 그다음에 스위치를 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들어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고 상대의 대답에 판단 없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찰하는 것과 판단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이런 연습도 가끔 하거든요. 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자, 나를 좀 관찰해서 얘기해 줘봐.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판단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는 이게 아니고, 관찰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 미간에 주름을 잡고, 그 다음에 턱을 괴면서 땅바닥을 보고 있다. 이런 건 관찰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뭐 화를 내면서라든지, 뭐 기분이 나빠하면서라든지, 이런 건 판단이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상대 대답에 판단 없이 귀를 기울이는 거. 그러면서 하실 수 있는 멘트는 너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 지금 마음이 어때? 조금만 더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할 적에는 사실 상대의 이야기도 잘 듣고 마음의 알리기 스위치를 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태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단계는 나를 살피는 겁니다. 내 마음 헤아리기. 그러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내 감정과 욕구는 뭐지? 그걸 파악하라는 거죠. 아까 우리 따뜻한 관찰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 인지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느끼는 데는 이런 이런 이유가 있었어. 지금 내 상태는 어떻지?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잘 들어줄 수 있을 것인지, 대화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을 헤아리는 게 3단계입니다. 그 다음 4단계는요, 메타 커뮤니케이션. 아까 메타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대화의 목적을 계속 떠올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감정이 어떻지? 내 생각이 어떻지? 그거를 알아차리고 돌봐주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뭔가 있잖아요.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니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의 목적을 떠올리면서 대화를 관찰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의 욕구를 표현하고 대화를 조절하는 게 4단계 말하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계속 내가 이 대화를 왜 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나가고 있나?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전달해야 상대방이 좀 잘 받아들이고 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대화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지금 많이 연습을 해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꾸 마찰이 생길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이게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F인 아이고 저는 좀 T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야, 선생님 T야.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이 네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선생님 속의 마음은 안 그런 거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조금 더 너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는 선생님 F여라고 말을 해줘. 어? 그런다든지 아니면 선생님 왜 이렇게 제 얘기에 공감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T라서 그렇거든. 그건 좀 네가 이해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우리가 합의점을 찾고 아이에게 내가 정말 아이 마음에 뭔가 공감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계속 메타인지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 한 권의 책에 있는 내용을 딱 요약해가지고 네 가지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은 인간은 연습하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연습하면 다 되니까 지금까지 내 말투가 어땠든 간에 앞으로 연습하면 된다. 저도 그래서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떤 마찰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더라 그런 분들은 이 마음 헤아리기 대화 연습을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탁하기, 거절하기, 사과하기, 그다음에 칭찬보다는 알아주기. 부탁할 적에요. 아이들은 내가 부탁을 이렇게 했는데 네가 왜 안 들어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부탁하기 할 적에는 부탁이라는 거는 나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거는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도 돼.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야. 부탁하는 거는. 그리고 부탁을 하는 거니까 정중하게 해야지. 아이들 이런 거 잘하잖아요. 옆에 펜이나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나 이것 좀 하고 허락도 하기 전에 가져오는 거 잘하잖아요. 나 네 책 좀, 나 네 체육복 좀. 저 그럴 때마다 꼭 얘기하거든요. 고등학생이지만 그건 아니야. 다시 얘기해봐. 라는 걸 자꾸 하거든요. 이게 자꾸 해야지만 아이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할 때는 항상 거절을 전제로 하고 정중하게 해라. 그리고 거절할 때도 안 되라고 하지 말고 정중하게 거절해라. 내가 이런 상황이라 이건 지금 안 될 것 같아. 미안한데 다음에 라던가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하라는 거. 그 다음에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꼭 얘기를 해라. 그런데 미안하다고 말할 적에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하면 안 돼. 적어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네 번은 얘기해야 상대방이 풀린다고 생각해야 돼. 이것도 아까 소개해드린 그 관계 언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그 부부가, 젊은 부부가 문현 박사님을 찾아왔대요. 계속 둘이 싸워가지고 진짜 관계가 너무 깨져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남자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결혼 전에 만나던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내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정말 너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막 싹싹 빌면서 정말 미안해. 나 딱 한 번밖에 안 만났고 그 다음에 걔가 너무 힘들다고 한 번만 만나자 해서 만난 거였는데 그 뒤로도 만난 적 없고 앞으로도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알았지? 다시는 안 그럴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넘어갔죠? 근데 얼마 뒤에 둘이 다툴 일이 생겼는데 아내가 그 얘기를 또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결혼하고 나서도 전에 만나도 여자를 만났잖아. 남편이, 이건 저번에 내가 사과한 건데 왜 그 얘기를 지금 이 장면에서 또 꺼내지? 그래서 또 더 싸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얼마 뒤에 또 다툴 일이 생겼는데 마찰이 생겼을 때 아내가 그 얘기를 또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너무 나빠졌다고. 그래서 윤여한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4번의 사과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에게서 정말 그 사과가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4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그 얘기하면 4번까지는 충분히 미안하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사과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기보다는 좀 알아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쟤 너무 착해. 쟤 저거 잘해.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이를 너무 수동적으로 만들거나 눈치 보게 만들거나 인정 욕구가 강해지게 만들 수가 있다고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해줘서 내가 너무 도움이 됐어. 라든지 그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라고 합니다. 과정을 알아주기. 그래서 이제 그 밖에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말씀을 듣기 위해 요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라는 잘날루딘 루미. 유태인으로 보면 라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들 많이 남겨주신 분인데요.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다. 영원히 그 풀밭에 누우면 세상은 더없이 충만해. 말이 필요 없고 생각, 언어, 심지어 서로라는 단어조차 그저 무의미할 뿐. 와 닿으시나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마찰을 빚고 이러는 게 그 옳고 그름의 판단 때문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그 판단을 내려놓고 만난다면은 싸울 일도 없지 않을까요? 그럼 얼마나 그 세상이 충만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서 저도 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듣기 하고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교육의 바다로